철컥, 철컥, 기철은 차가운 쇠사슬을 우진의 목에 채웠습니다. 금수저 새끼. 이제 진짜 개처럼 기어봐.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복도를 한 바퀴 돌아와. 개처럼 기어서 말이야. 빨리 기어. 개가 두 발로 서서 다니냐? 우진은 숨이 조여오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이 쓸려 피가 번졌습니다. 봤지? 이게 금수저의 진짜 모습이야. 돈 많다고 뭐 대단한 줄 알았어? 여기서는 내 말이 법이다. 멍멍 소리도 지져봐, 멍멍. 복도를 질질 끌려가던 우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헬기 소리 아냐? 진짜네. 무슨 일이지? 헬기의 굉음 소리가 부대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모든 병사 운동장 집합. 즉시 이동. 헬기 문이 열리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헌병사령관 정태수 준장입니다. 그 순간 우진의 심장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 부대의 참혹한 현실을 폭로할게요. 새벽 5시 반 기상 나팔 소리가 생활관을 찢어놓듯 울려 퍼졌습니다. 21살 청년 정우진, 그는 이날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 금수저 새끼, 빨리 안 일어나냐? 생활관 한복판에서 터져나온 이 욕설의 주인공은 박기철 상병이었습니다. 24살의 기철은 덩치도 크고 성격도 거칠기로 유명했죠. 그런데 왜 하필 우진을 노렸을까요? 바로 우진의 출신 때문이었습니다. 입대 첫날 신상 파악 시간에 우진이 솔직하게 말한 한마디가 화근이었거든요. 아버지가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부터 우진에게는 금수저 신병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부대 전체가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야, 진짜 재벌 아들이래. 그럼 왜 군대까지 와? 면제받을 방법도 많았을 텐데. 아, 이미지 관리용이겠지. 서민 코스프레 하는 거야. 이런 악의적인 추측들이 우진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거든요. 우진의 아버지는 엄격한 분이셨고 우진에게 특별한 혜택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자라면 군대는 당연히 가야 한다며 입대를 적극 권했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런 사정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우진을 돈 많고 빽 있는 놈으로만 바라봤거든요. 세면장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우진이 면도를 하고 있는데 기철이 다가와 거울 앞을 막아섰습니다. 야, 금수저. 거울 좀 비켜라. 내가 먼저 쓸 이유가 뭐야? 죄송합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우진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기철은 이런 예의 바른 말투조차 비아냥거렸죠. 어머, 말도 곱게 하네. 역시 좋은 집 아들은 달라. 주변 병사들이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우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싸움을 피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기철의 괴롭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는 더욱 치밀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우진을 괴롭혔죠. 야, 금수저. 여기 와서 우리 밥 떠와. 저도 식사를 해야 하는데요. 뭐, 내가 감히 거절해? 내 아버지 돈으로 여기 부대 운영되는 줄 아냐? 기철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우진에게 쏠렸죠. 어떤 이들은 동정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구경하는 재미로 바라봤습니다. 우진은 결국 자신의 식사를 포기하고 기철과 그 무리들의 밥을 떠다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기 민수가 속으로 주먹을 쥐었지만 감히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오후 훈련 시간에는 더욱 가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체력 단련 중에 우진이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면 기철은 큰 소리로 조롱했거든요. 아, 금수저가 벌써 지쳐? 집에서 에어컨 틀고 게임만 했지?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게 열심이야? 다른 애들 봐. 너보다 훨씬 잘하잖아. 사실 우진은 대학교 때 태권도를 했을 정도로 체력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기철은 우진의 모든 행동을 트집 잡을 구실로만 여겼죠. 저녁이 되어 생활관으로 돌아온 우진은 침대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루 종일 쏟아진 모멸감과 괴롭힘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민수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우진아, 괜찮아? 괜찮다고 할 수 있을까? 우진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민수는 우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조금만 참자. 하지만 우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죠. 기철의 눈빛에서 더 큰 악의를 느꼈거든요. 밤이 깊어가자 우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금수저가 아니야. 그냥 대한민국의 한 병사일 뿐이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미 우진에게는 금수저 신병이라는 꼬리표가 단단히 붙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 꼬리표는 앞으로 우진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줄 것이었습니다. 소등 시간이 되자 생활관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내일은 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신병 괴롭힘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잔혹한 폭력의 시작이었거든요. 과연 우진은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요? 우진이 입대한 지 2달째 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녁 점호가 끝나고 생활관에는 평소와 다른 기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기철이 다른 고참들과 뭔가 수군거리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야, 금수저. 기철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우진이 몸을 움츠렸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여기 와. 우진은 떨리는 다리로 기철 앞에 섰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며 주변을 둘러쌌죠. 그때였습니다. 기철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쇠사슬로 만든 계목줄이었습니다. 생활관 전체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죠. 이게 뭐 하는 건가요?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기철은 비웃기만 했습니다. 금수저는 개처럼 기어야 맞지 않겠어? 내가 얼마나 잘난 집 아들인지 보여달라고. 기철은 다른 고참들과 함께 우진의 목에 그 차가운 쇠사슬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이 저항하려 했지만 여러 명이 달려들어 꼼짝할 수 없었죠.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우진의 절규가 생활관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지켜만 보고 있었거든요. 목에 채워진 계목줄의 차가운 감촉에 우진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어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는 잔혹한 행위였죠. 자, 이제 복도를 한 바퀴 돌아와. 개처럼 기어서 말이야. 기철이 사슬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저었지만 기철은 더욱 거세게 사슬을 잡아당겼죠. 안 하겠다고? 그럼 더 재미있는 걸 해볼까? 기철의 위협에 우진은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우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죠. 복도로 끌려나가는 우진을 본 다른 생활관 병사들이 창문 너머로 구경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킬킬거리며 웃었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돌렸죠.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빨리 기어.
걔가 두 발로 서서 다니냐? 기철의 모욕적인 말에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더 큰 폭력이 두려웠거든요. 복도 끝까지 기어서 다녀오는 동안 우진의 무릎은 바닥에 쓸려 피가 났습니다. 군복도 더럽혀졌죠.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생활관으로 돌아온 우진을 보고 동기 민수가 눈물을 참으며 다가왔습니다. 우진아, 괜찮아. 괜찮다고. 우진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기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신병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죠. 맞지? 이게 금수저의 진짜 모습이야. 돈 많다고 뭐 대단한 줄 알았나? 여기서는 내 말이 법이다. 그 말을 들은 신병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들도 언젠가 저런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밤이 깊어가자 우진은 화장실에 숨어서 목에 난 사슬 자국을 만져보았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상처가 아팠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었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우진은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아버지, 왜 나를 여기 혼자 두셨습니까? 우진은 아버지를 원망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치욕적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었거든요.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우진아,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신고해야 해. 신고? 누구에게? 간부들도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아무도 막지 않잖아. 우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간부들도 이런 일들을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하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신병들끼리 알아서 적응하라는 시기였죠. 다음 날부터 기철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는 직접적인 폭력을 피하고 은밀한 곳에서 심리적 고문을 가했거든요. 금수저야, 내 아버지가 얼마나 돈이 많은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그럼 왜 여기 와서 서민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 기철의 말에 우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비꼬아댈 것이 뻔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긴 하루가 지나가고 우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목의 상처는 아직 아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절망감이었죠. 여기는 정말 지옥이구나. 우진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돈도 지위도 소용없다는 것을,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약점이 될 뿐이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우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으로 더욱 끔찍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생활관의 소등 시간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마음속에는 더 깊은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죠. 과연 우진은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시련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개목줄 사건이 있은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혹독한 행군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죠. 우진은 며칠째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식사도 거르는 날이 계속되어 몸 상태가 최악이었습니다. 전 부대 집합. 오늘은 완전 군장으로 10km 행군이다. 중대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얼굴은 이미 창백했죠. 어젯밤에도 기철에게 시달려서 1시간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행군이 시작되고 3km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우진의 걸음이 비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식은 땀이 흘러내리고 시야가 흐려졌죠. 우진아, 괜찮아? 옆에서 함께 걷던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어요. 괜찮다. 괜찮아. 하지만 몇 걸음 더 가지도 못하고 우진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고 말았죠.
정우진이 쓰러졌다. 의무병, 의무병.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의무병 이상호 일병이 달려와 우진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맥박이 빠르고 체온이 높았죠. 명백한 탈진 증상이었습니다. 중대장님, 정우진 일병을 즉시 의무실로 후송해야 합니다. 상호는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중대장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겨우 3km 걸었는데 쓰러져? 요즘 신병들 체력이 이렇게 약한가?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체력 부족이 아닙니다. 며칠째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상호가 설명하려 했지만 중대장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 그냥 그늘에서 쉬게 하고 물이나 먹여. 별것 아닌 걸로 의무실까지 갈 필요 없다. 이상호는 당황했습니다. 명백히 응급 상황인데 이렇게 처리하라고 하다니요. 하지만 중대장님, 이런 상황은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뭘 보고해? 신병 하나가 행군 중에 잠깐 쓰러진 걸 가지고 김 중대장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했죠. 이상호 일병, 잘 들어. 이런 걸 위로 보고하면 부대 망신이야.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 그냥 꾀병이라고 처리해. 알겠나? 꾀병이라니요? 이건 명백히 명령이야. 더 이상 말 안 해도 되지? 이상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상급자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양심상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우진이 깨어났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후였습니다. 의무실이 아닌 생활관에서 눈을 뜬 거죠. 여기가 어디야? 생활관이야. 너 행군 중에 쓰러졌잖아. 민수가 우진 곁에 앉아서 설명했습니다. 우진은 어렴풋이 기억이 났어요. 의무실은 안 갔어? 중대장님이 별거 아니라고 하셨대. 그냥 쉬면 된다고. 우진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몸 상태가 심각했는데 이렇게 간단히 처리될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저녁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철이 다른 고참들과 함께 우진 앞에 나타났어요. 야, 금수저. 오늘 꾀병 부리느라 수고했다. 꾀병이 아닙니다. 정말 아팠어요. 아팠다고? 행군 3km에 아프다고? 역시 금수저는 체력도 약하네. 기철의 조롱에 주변 병사들이 킬킬거렸습니다. 우진은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몰래 휴대폰을 꺼내서 영상을 찍기 시작한 거예요. 기철이 우진을 괴롭히는 모습을 몰래 녹화한 거죠. 야, 금수저. 내일부터는 제대로 해. 이런 식으로 꾀병 부리면 더 재미있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기철의 위협적인 말과 함께 다른 고참들도 우진을 둘러싸고 협박했습니다. 민수는 이 모든 장면을 녹화했어요. 그날 밤 민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영상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공개하면 우진과 자신도 더 큰 보복을 당할 수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진의 쓰러짐 사건이 공식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뭐라고? 그런 일이 없었다고? 이상호 의무병이 의무대장에게 문의했을 때 들은 답변이었습니다. 정우진 일병이 행군 중 쓰러진 건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요. 기록? 몸 기록? 그냥 잠깐 쉰 거 아니야? 꾀병 부린 거고. 하지만 명백히 탈진 증상이었습니다. 이상호 일병, 자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신병들이 좀 힘들어하는 건 당연한 거야. 이상호는 경악했습니다. 명백한 의료사고를 이렇게 은폐하다니요. 한편 민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거든요. 익명으로 부대 내부 게시판에 영상을 올리기로 한 거죠. 밤늦게 민수는 컴퓨터실에 들어가서
익명 계정으로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이것이 우리 부대의 현실입니다. 영상이 올라간 지 몇 시간 만에 부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어요. 야, 게시판에 영상 올라온 거 봤어? 진짜? 뭔 영상? 가혹행위 영상이야. 대박이다. 하지만 우진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여전히 기철의 괴롭힘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영상으로 인해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 영상이 우진에게 구원이 될 것인가, 아니면 더 큰 재앙의 시작이 될 것인가요? 민수가 익명으로 올린 영상이 부대 게시판에 퍼진 지 이틀째 되던 아침이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수상한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병사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죠. 야, 너 혹시 그 영상 올린 거 아니야? 미쳤냐?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그럼 누가 올렸을까? 분명 우리 중에 있을 텐데. 이런 대화들이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특히 기철과 고참들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자신들의 가혹행위가 증거로 남겨진 상황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우진이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고 있을 때 기철이 다가왔어요. 평소와는 다른 살벌한 분위기였죠. 야, 금수저. 잠깐 나와. 우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왜요? 식사 중인데. 식사는 개뿔. 당장 나와. 기철의 고함 소리에 식당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우진은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죠. 기철은 우진을 화장실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다른 고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야, 솔직히 말해. 내가 그 영상 올렸지? 무슨 영상 말씀이세요? 우진은 정말 몰랐습니다. 민수가 영상을 올렸다는 사실을 말이죠. 시침이 떼지 마. 부대 게시판에 올라온 영상 말이야. 기철이 우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다른 고참들도 우진을 둘러쌌어요. 정말 모릅니다. 무슨 영상인지도 모르겠어요. 우진의 간절한 해명에도 기철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화가 났죠. 거짓말하지 마. 내가 아니면 누가 그런 짓을 해? 내 아버지가 높은 사람이라고 우리를 신고한 거지. 그 순간 화장실 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우진을 찾다가 이곳까지 온 거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수의 등장에 기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민수에게 돌렸어요. 너, 혹시? 기철의 시선이 민수와 우진 사이를 오갔습니다. 뭔가 눈치챈 듯한 표정이었죠. 야, 너희 둘이 짜고 한 거야? 민수야, 내가 영상 찍은 거지? 민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들켰다는 걸 직감한 거죠. 아, 아니야. 무슨 소리야? 하지만 민수의 당황한 모습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기철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확실해졌네. 너희 둘이 공모한 거구나. 기철은 즉시 화장실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고참들과 함께 우진과 민수를 구석으로 몰았어요. 이제 확실히 해결해보자. 감히 우리를 신고하다니. 첫 번째 주먹이 우진의 배를 강타했습니다. 우진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아,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더 맞는다. 민수도 얼굴에 주먹을 맞고 코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건 정신적 고통이었어요. 너희가 올린 그 영상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곤란해졌는지 알아? 기철이 우진의 머리를 잡고 화장실 벽에 박았습니다. 우진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죠. 부대 전체가 수상한 눈으로 보고 있어.
이 모든 게 너희 때문이야. 폭행은 10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우진과 민수는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어요. 특히 보이지 않는 곳을 집중적으로 때려서 겉으로는 티가 안 나게 했죠. 이제 들어. 앞으로 또 이런 짓 하면 이런 건 애교로 보일 거야. 기철이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화장실 문 밖에서 간부들의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분명히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텐데. 이상호 소대장님, 안에서 무슨 소리 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냥 애들이 장난치는 거 아닐까요? 요즘 애들이 좀 시끄럽거든요. 간부들은 일부러 모른 척 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알고도 외면한 거죠. 우리가 괜히 끼어들어서 좋을 거 없어요. 애들끼리 알아서 해결하게 두죠. 맞습니다. 괜히 개입했다가 영창 가고 싶지 않아요. 간부들의 대화를 들은 우진과 민수는 절망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기철도 간부들의 반응을 보고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봐라, 간부들도 우리 편이야. 너희가 아무리 신고해봤자 소용없어. 폭행이 끝나고 화장실에서 나온 우진과 민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어요. 우진아, 미안해. 내가 영상을 올려서.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민수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민수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날 저녁 생활관은 더욱 음침한 분위기였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우진과 민수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말이죠.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도 똑같은 일을 당할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날 밤 우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군대에는 나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진실을 폭로하려던 용기가 오히려 더 큰 절망을 가져다 준 상황. 과연 우진과 민수는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큰 시련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화장실 폭행 사건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우진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고 있었어요. 몸의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져만 갔죠. 기철의 괴롭힘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우진을 괴롭힐 새로운 방법들을 끊임없이 찾아냈어요. 야, 금수저. 오늘도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도움 요청할 거야? 그러게 말이야. 돈 많은 아버지가 왜 아들을 구해주러 안 오지? 고참들의 조롱이 식당에서, 훈련장에서, 생활관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상을 올린 것이 발각된 후로 기철 일당의 표적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민수의 변화였어요. 우진아.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조심스럽게 우진에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어색한 분위기였죠. 왜? 있잖아. 내 아버지가 정말 높은 사람이라면서 왜 이렇게 당하기만 하는 거야? 민수의 말에 우진은 당황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마저 자신을 의심하는 것 같았거든요. 무슨 뜻이야? 아니, 그냥 좀 이상해서. 정말 대기업 임원 아들이면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순간 우진은 깨달았습니다. 민수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민수야, 너도 나를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하지만 민수의 말투에는 확실히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심과 불신이 묻어났죠. 그날 밤 우진은 혼자 화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 초라했어요. 야윈 얼굴, 빛을 잃은 눈동자, 그리고 마음속 깊은 상처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진의 마음속에 어둠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 자신에 대한 절망,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분노가 뒤섞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우진이 화장실 바닥에 떨어진 작은 면도날 조각을 발견한 것은 아마 누군가 면도하다가 떨어뜨린 것 같았어요. 우진은 그 면도날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들린 차가운 쇠의 감촉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라도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진은 면도날을 손목에 대고 망설였습니다.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모든 고통이 끝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격하지만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아버지 말이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기대했던 아들이 되지 못했어요. 결국 우진은 면도날을 손목에 그었습니다. 깊지는 않았지만 빨간 피가 흘러나왔어요. 그 고통이 오히려 마음의 아픔을 잊게 해주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우진의 손목 상처를 발견한 건 민수였습니다. 우진아, 이게 뭐야? 민수가 놀라서 소리쳤지만 우진은 무덤덤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건 자해잖아. 민수가 급하게 의무병을 부르려 했지만 우진이 말렸습니다. 하지 마. 어차피 소용없어. 결국 이 일은 간부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예상 그대로였어요. 뭐, 자해를 했다고? 김중대장이 듣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금수저는 멘탈이 약하네. 이런 걸로 자해까지 하다니. 중대장님,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상부에 보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호 의무병이 건의했지만 중대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보고, 신병 하나가 스스로 다친 걸 가지고 괜히 부대 이미지만 나빠질 뿐이야. 하지만 이상호 일병, 이건 그냥 멘탈이 약한 신병이 적응 못해서 벌인 일이야. 대수롭지 않게 처리하자. 또다시 은폐가 시작된 거죠. 우진의 자해 시도마저 멘탈 약한 금수저의 관심 끌기로 치부되어 버렸어요. 더 충격적인 건 다른 병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야, 금수저가 자해했다며? 진짜? 그것 봐. 역시 약하긴 약하구나. 집에서 고생 한 번 안 해봐서 그래. 이 정도 가지고 자해하면 사회에 나가서는 어떻게 살려고? 우진을 동정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웃음과 조롱만 쏟아졌어요. 기철은 이 상황을 더욱 악용했습니다. 야, 금수저. 이제 자해까지 하네? 정말 한심하다. 나약한 놈이 군대에 왜 왔어? 집에서 엄마 품에 안겨있지. 기철의 조롱에 다른 고참들도 합세했습니다. 우진의 절망적인 행동마저 놀림거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날 밤 우진은 침대에 누워 손목의 상처를 만져보았습니다. 아직 아팠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우진아, 정말 괜찮아? 하지만 우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민수마저 믿을 수 없게 되었거든요. 여기서는 정말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구나. 우진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간부들도 그 누구도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밤이 깊어가자 우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군대에는 나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지만 우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곧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의 절망적인 상황이 곧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것을 말이죠. 우진이 자해를 시도한 지 사흘째 되던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기상나팔이 울렸고
병사들은 서둘러 일어나 정비를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간부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전 부대 비상, 모든 병사는 즉시 생활관에서 대기. 갑작스런 비상령에 부대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우진도 다른 병사들과 함께 생활관에서 긴장한 채 기다렸죠.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헬기 소리 아냐? 진짜네. 무슨 일이지? 병사들이 창문으로 몰려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검은색 군용 헬리콥터 2대가 부대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어요. 헬기의 굉음 소리가 부대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평범한 부대에 헬기가 직접 착륙한다는 건 말이죠. 모든 병사 운동장 집합, 즉시 이동. 간부들의 다급한 명령에 병사들이 뛰어나갔습니다. 운동장에는 이미 헬기 착륙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우진도 다른 병사들과 함께 운동장에 집합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헬기를 보며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죠. 드디어 첫 번째 헬기가 운동장 한복판에 착륙했습니다. 엄청난 바람과 먼지가 일어나며 모든 병사들이 눈을 가렸어요. 헬기 문이 열리자 군복을 입은 고위 간부들이 차례로 내렸습니다. 맨 마지막에 내린 인물의 계급장이 눈에 띄었죠. 준장 계급장이었거든요. 김중대장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이 급하게 달려가 경례를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전 부대 집합 완료. 중대장에 보고 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마이크를 든 준장이 입을 열었어요. 저는 헌병사령관 정태수 준장입니다. 그 순간 우진의 심장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연단을 바라본 우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그 준장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버지 정태수였거든요. 아버지가 헬기를 타고 우진은 다리에 힘이 빠져 쓰러질 뻔했어요.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헌병사령관이었다니. 최근 이 부대에서 심각한 가혹행위와 조직적 은폐 사건이 발생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정태수의 엄중한 발표에 부대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특히 기철과 고참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오늘부터 특별조사단이 이 부대에 상주하며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두 번째 헬기에서도 조사관들이 내렸습니다. 이들은 모두 헌병 특수조사대 소속이었어요. 평범한 조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우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왜 헬기를 타고 직접 왔는지, 어떻게 이 일을 알게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이번 조사에서는 그 어떤 압력이나 은폐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급과 지위를 불문하고 모든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정태수의 단호한 선언에 간부들이 움찔했습니다. 헬기까지 동원한 정격 조사라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병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어났습니다. 헌병사령관이 직접 왔다고? 헬기까지 타고. 이거 진짜 큰일이구나. 우리 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조사단은 즉시 부대를 봉쇄하고 개별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외부와 연락할 수 없었어요. 완전한 격리 조사였죠. 우진의 차례가 왔을 때 그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면담실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정우진 일병, 들어와서 앉아. 아버지의 목소리였지만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공식적인 톤이었죠. 아버지, 왜 헬기를 타고? 여기서는 아버지가 아니다. 정태수가 우진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나는 헌병사령관이고 너는 조사받는 병사다.
이번 조사에서 나는 내 아버지가 아니라 헌병사령관으로서 진실을 밝힐 것이다. 우진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헬기를 타고 극적으로 나타난 아버지가 자신을 구해주러 온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버지,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의 고통과 절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우진아, 정태수의 목소리에 잠깐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손목의 자의 흔적을 본 순간이었죠. 하지만 곧 다시 냉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사가 우선이다. 내가 당한 모든 일을 정확히 진술해라. 우진은 절망했습니다. 헬기를 타고 나타난 아버지조차 자신을 공식적으로만 대하고 있었거든요. 면담이 끝나고 나온 우진은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극적인 구원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더 큰 상처만 받았어요. 그때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우진아, 헌병사령관이 내 아버지라며? 대박이다. 대박이 아니야. 아버지는 날 모른 척하고 있어. 우진의 절망적인 대답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편 조사단은 충격적인 사실들을 연달아 발견했습니다. 기철의 아버지가 국방부 군수사령부 차장이라는 것, 그리고 이 사건의 은폐에 고위층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까지 말이죠. 그날 밤 우진은 침대에 누워 헬기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 극적인 등장이 구원이 아니라 더 큰 시련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조사단이 도착한 지 3일째 되던 날,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정태수 헌병사령관이 부대 전체를 운동장에 집합시켰어요. 이번에는 뭔가 특별한 발표가 있을 것 같았죠. 전 부대 집합, 중요한 발표가 있겠다. 모든 병사들이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간부들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어요. 지난 사흘간의 조사 결과가 나올 시간이었거든요. 정태수가 마이크를 들고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했어요. 지난 3일간의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운동장이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우진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먼저 이 부대에서 벌어진 가혹행위의 실상을 공개하겠습니다. 정태수가 손짓하자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민수가 촬영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계목줄을 채우고 끌고 다니는 장면, 화장실에서 폭행하는 장면, 모든 것이 생생하게 공개되었습니다. 병사들이 경악했어요. 이것이 대한민국 군대에서 벌어진 실제 상황입니다. 우진은 자신의 치욕적인 모습이 공개되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거니까요.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정태수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어요. 이 모든 가혹행위를 은폐하려 한 배후 세력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자료가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박기철의 신상 정보였어요. 박기철 상병의 아버지는 국방부 군수사령부 박종민 차장입니다. 이 발표에 부대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기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박종민 차장은 자신의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사건을 은폐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증거들이 공개되었어요. 박 차장이 김중 대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이 모두 드러난 거죠. 김철수 중대장, 앞으로 나와. 김중 대장이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당신은 박 차장의 압력에 굴복하여 가혹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를 꾀병 환자로 조작했습니다. 그게 김중 대장이 변명하려 했지만 모든 증거가 확실했어요. 의무병 이상호 일병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의료 기록을 조작했는지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상우 의무병이 앞으로 나와 증언했어요. 중대장님이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정우진 일병의 탈진 사건을 꾀병으로 기록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자해 사건도 단순한 관심 끌기로 처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상호의 용기 있는 증언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정태수는 이제 박기철을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박기철 상병, 앞으로 나와. 기철이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당신은 아버지의 권력을 믿고 동료 병사를 개 취급하며 인간 이하로 대했습니다. 사령관님, 저는 변명하지 마. 개목줄에 묶여 끌려다니는 군인이 이 땅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정태수의 외침에 운동장 전체가 숙연해졌어요. 군을 사유물로 만든 자들, 권력으로 진실을 덮으려 한 자들. 오늘 이 자리에서 끝을 보겠습니다. 그때 헬리콥터 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이번에는 군 검찰 수사관들이 도착한 거였죠. 박기철 상병, 김철수 중대장, 그 외 관련자들은 모두 군검찰에 송치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철이 끌려가면서 우진을 바라봤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또한 박종민 차장에 대해서도 직권 남용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정태수의 발표에 모든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이 남아 있었어요. 정태수가 우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우진 일병, 앞으로 나와. 우진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나갔어요. 무슨 일인지 몰라서 긴장했죠. 모든 병사들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진 일병은 금수저라고 조롱받았지만 그 누구보다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는 불의에 굴복하지 않았고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군인 정신입니다. 정태수가 우진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모든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진아, 내가 금수저라고 욕먹었지만 오늘 내가 보여준 것은 진짜 군인의 용기였다. 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동안의 모든 고통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수의 다짐에 모든 병사들이 박수를 쳤어요. 마침내 정의가 승리한 거였죠. 그날 오후 관련자들이 모두 연행되었습니다. 부대에는 새로운 간부들이 부임했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민수가 우진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우진아, 내 덕분에 군대가 바뀐다. 정말 고마워. 고맙긴 우리가 함께 해낸 거야. 드디어 진실이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특별조사가 끝나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부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로 부임한 간부들은 병사들을 인격체로 대했고 가혹행위는 완전히 사라졌죠. 박기철과 관련자들은 모두 군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철은 영창 6개월과 함께 강등 처분을 받았어요. 김중대장은 파면되었고 박종민 차장도 직위해제되었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우진에게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금수저 신병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용기 있는 군인으로 불리게 되었거든요. 우진아, 식당에서 후배들이 너 보고 싶어 한다.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신병들이 우진을 롤모델로 여기고 있었어요. 형, 저희도 형처럼 용감한 군인이 되고 싶어요. 신병 이민호가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우진은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어요. 용감한 게 아니야. 그냥 옳은 일을 한 것뿐이야.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보여준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말이죠.
특히 이상우 의무병은 우진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어요. 우진아, 내 덕분에 나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형이 증언해 주셔서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이들의 우정은 이제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단단해졌습니다. 한편 우진과 아버지 정태수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되었어요. 어느 날 면회 시간에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우진아, 그동안 힘들었지? 괜찮았어요, 아버지. 아니야, 괜찮지 않았을 거야. 아버지가 너무 냉정하게 대했다. 정태수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만약 내가 아버지로서 개입했다면 진짜 권력 남용이 되었을 거야. 그리고 너의 진짜 용기도 증명할 수 없었을 테고. 우진은 아버지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결국 옳은 길이었던 거죠. 하지만 아들로서는 정말 미안하다. 내가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잖아. 아니에요, 아버지. 덕분에 저도 진짜 군인이 될 수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진정한 이해와 화해가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우진에게는 특별한 날이 찾아왔어요. 모범병사 표창식이었거든요. 정우진 일병 앞으로. 우진이 단상으로 나갔습니다. 새로 부임한 연대장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했어요. 정우진 일병은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진정한 군인 정신을 보여주었기에 이 표창을 수여합니다. 박수 소리가 운동장에 가득했습니다. 특히 신병들의 박수가 가장 뜨거웠어요. 시간이 더 흘러 우진도 이제 고참이 되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후배들을 맞이하는 날이었어요. 우진아, 이제 너도 고참이 되었구나.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진도 이제 후배들을 지도하는 위치가 되었거든요. 신병들 앞에서 우진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계급사회지만 그것이 인격 모독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지내도록 해요. 형, 저희 잘 부탁드려요. 신병들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우진의 말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정성이 담겨 있었거든요. 어느 날 훈련장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태수 헌병사령관이 참관하러 온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의 성장한 모습을 지켜보러 온 거죠. 훈련이 끝나고 우진은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정우진 상병, 군인으로서 경례. 우진이 아버지에게 바른 자세로 경례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아닌 성장한 군인으로서의 경례였죠. 정태수 헌병사령관 답례. 아버지도 아들에게 정중한 경례로 답했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모든 병사들이 감동했어요. 이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훈련장에 있던 모든 병사들이 일제히 우진을 향해 경례를 한 거예요. 경례. 수백 명의 병사들이 동시에 경례하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진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고 있었던 거죠. 우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절망이 이 순간의 감동으로 승화되었어요. 고맙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우진이 목 놓아 외쳤습니다. 그 외침에는 감사와 희망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훈련장에 숙연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감동적인 순간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우진은 혼자 부대 뒷산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헬기가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예전 아버지가 타고 왔던 헬기처럼 말이죠. 이제 우진에게는 남은 복무 기간 동안 더 많은 후배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후배들을 지도하며 우진은 항상 말했어요. 절대 불의에 굴복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형,
저희도 형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게요. 후배들의 대답에 우진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어느 날 민수가 우진에게 말했습니다. 우진아, 내 덕분에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이제 가혹행위는 상상도 할 수 없게 되었잖아. 우리가 함께 해낸 거야, 민수야. 우진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나는 개목줄이 아닌 진짜 군인의 길을 걷고 있다. 우진의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이었지만 그가 심은 용기의 씨앗은 부대 곳곳에서 계속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이 언젠가는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었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다면 반드시 빛이 보일 거예요.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진이 그것을 증명해 보였듯이 말이죠. 민수의 우정과 정태수 아버지의 냉정한 사랑까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불의에 맞서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의 작은 용기도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고 싶으니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